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전시조 댁들의 동난지 사호입니다. 동난지는 계젓인데요. 이 게가 굉장히 좀 잘생겼죠. 이 게를 젓갈로 만든 것을 동난지라 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현학과 허장성세 비판이라고 했는데요. 현학은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는 표시를 내는 거고요. 허장성세는 뭐 쉽게 얘기하면 폼 잡는 거죠. 아마 양반이었던 어떤 사람이 개를 파는 처제인데 개 사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굉장히 폼 잡고 이야기하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학과 허장성세 비판, 사설시조, 댁들의 동난지 사호 해설. 옛날에는 나는 어떻다. 내 친구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연줄로 세상을 살 수는 없지요.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출발해야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양반이었을지도 모를 어떤 사람이 계젓을 팔면서 한자어를 섞어서 자신의 물건을 팔면서 잘난 체하자 듣고 있던 서민들이 그냥 계젓이라고 하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댁들의 동난지 사호, 이 작품은 계젓을 파는 상인과 어떤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사설시조입니다. 상인이 동난지를 사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동난지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상인이 개의 모습과 게장의 맛을 장황하게 묘사하자 그 사람은 계젓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리 장황하게 말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상인의 태도를 풍자적인 어조로 또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화의 방식과 감각적인 어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하는 현학적 태도와 허정성세를 풍자하는 사설시조 댁들의 동난지 사호 해설입니다. 댁들의 동난지 사호. 저 장사야 내 홍아 그 무엇이라 외난다 사자.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전행후행 소아리 8쪽 대아리 2조 청장에 아스스하는 동난지 사호. 장사야 하 거북이 외지 말고 계젓이라 하려면 작자미상 댁들의 동난지 사호. 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클릭해서 보고요. 개도 왜 보면 또 잘생겼다 그죠? 댁들의 동난지 사호. 자, 댁들에는 요즘 말로 하면 여보시오 이렇게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돈어법이죠. 동난지 사호. 동난지는 동난젓, 반개의 젓이랍니다. 자, 요 댁들의 동난지 사호는 개장수의 말인데요. 그냥 계젓 사호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했죠. 폼 잡고 있는 개장수입니다. 사람들아 동난젓 사오라면 될 것을 사람들이여 댁들이여 동난지 사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했죠. 저 장사야 내 홍아 그 무엇이라 외는다 사자. 저 장수야 내 홍아는 팔 물건입니다. 장수야 그래 네 팔 물건이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저 장사야 내 홍아 그 무엇이라 외난다 사자는 사는 사람의 말, 이건 사는 사람 물건을 사려는 사람의 말이죠. 장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계젓사라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동난지 사라고 현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대화 형식으로 이 대화체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 장수야 내 물건 그 무엇이라 외치느냐 그래 사자. 초장은 계젓 장수의 외침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의 물음이고요. 중장 지금 중장이 나오는데요. 중장은 대상 바로 개죠.
대상의 외적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자, 외골내육은 밖은 뼈, 안은 살이 있죠. 개가 이렇다 그죠? 양목, 두 눈은 상천, 하늘로 솟았다. 개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고요. 밖은 단단한 뼈, 안은 고기, 두 눈은 하늘로 향하고, 전행후행 소아리 8쪽, 대아리 2조. 전행후행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작은 다리가 8개, 큰 다리는 2개다. 자,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작은 다리 8개, 큰 다리 2개. 청장에 아스스하는 동난지 있어. 이 개가 이고요. 청장 맑은 간장이죠. 청장에 담그어서 아스스하는 요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는 어성어와 어태어를 말하는데요. 현장감, 구체성, 사실감을 드러내죠. 아스스하는 요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감각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감각적 표현이란 말을 들어보는데요.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공감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한자어를 사용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학적은 아는 체 하는 것이고요. 아는 체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비꼬음의 대상이 되죠.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의 태도로서는 0점이죠. 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물건 팔면서 목에 힘 빡 주고 이래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관련성어 허장성세. 지금 자신은 물건을 팔아야 할 처지인데 폼을 너무 잡잖아요. 맑은 간장에 담가 아스스하는 동난적 사오. 자, 중장은 계젖장수가 개와 게장의 맛을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사야, 거북이 외지 말고 계젖이라 하려면. 장사는 물건을 파는 사람, 풍자의 대상이죠. 돈업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이것이 쓰이면 돈업법이 쓰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계젖이라 하려면, 이거는 계젖 장사하는 사람이 어렵게 얘기하는 것을 익살스럽게 꼬집고 있습니다. 개 파는 처지에 너무 잘난 체하지 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장수야, 그렇게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계젖이라 하려면 계젖 좀 사주이소 이렇게 하면 될걸 복잡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종장은 계젖 장수의 현학적 태도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풍자와 회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 우리 시조, 한시 등은 정형시죠. 정형시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자유시고요. 사설시조입니다. 그죠? 사설시조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평시조죠. 평시조는 정확한 형식을 갖춘 것이고, 사설시조는 형식의 파격이 일어났죠. 특히 종장의 파격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풍자적이고 또 해학적이고, 주제는 상인, 즉 계젖장수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학적 태도에 대한 풍자입니다. 너무 잘난 체하는 것, 허장성세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또 겸손한 태도입니다. 특징은 상인의 태도를 풍자적인 어조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대화의 방식과 감각적인 어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동난지를 파는 사람이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 지금은 장사를 하지만 태생은 선비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있을 수도 있고요. 양반들에게 계젖을 팔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 제시된 풍자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시적 화자가 동난지를 파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설명해 보자인데요. 풍자와 해학의 이해입니다.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사실을 고지고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꼬아서 표현하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웃음을 유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풍자와 해학의 공통점이고요.
풍자는 비판적 인물을 공격함으로써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을 밝히며 일른이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점, 태평천하의 윤직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풍자의 특성이고요. 공격받는 대상에 대한 동정을 일으켜 일른이에게 그러한 상황에 공감하게 만드는 해학. 대표적인 게 동백꽃의 나죠. 김유정의 동백꽃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학의 특성이고요. 흥부전에서 놀부가 풍자의 대상이라면 흥부는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동정심을 유발한다. 놀부는 비꼼의 대상이고 흥부는 동정의 대상이죠. 해학의 예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은 화자는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반 행실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풍자의 대상이다, 그죠? 상인들도 자신의 직업을 당당하게 내세워야 한다는 또 생각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두 편을 비교해보자인데요. 평시조와 사설시조. 자, 조선 전기와 후기 시조를 이해합니다. 삼장육구의 정형성을 가진 것은 평시조죠. 명사성의 강호사시가인데요. 평시조는 정형성을 갖고 있고요. 댁들의 동단지 사원은 종장만 평시조의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룬 소재는 조선 전기의 시조 강호사시가는 자연의 아름다움, 신분 질서의 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댁들의 동단지 사원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타가 있네요. 작가는 강호사시가는 사대부가 지었고요. 댁들의 동단지 사원은 작가미상, 즉 다양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보는 작가의 태도는 강호사시가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데 댁들의 동단지 사원은 비판적이고 풍자적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사설 시조를 하위 형식의 관점에서 설명해보자 인데요. 하위 형식, 상위 형식 있겠죠. 시조의 갈래 이해인데요. 문학사는 지배적 규범이나 형식과 단절을 보여주면서 그때까지 변두리에서 구차하게 부지해온 형식을 의젓한 문화 형식으로 격상시킨다. 사실은 평시조가 양반들의 시조로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설시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설시조가 오히려 특별한 형식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일단 윗자리에서 물러난 문화 형식은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두리로 밀려났다가 다시 윗자리로 올라올 수도 있다. 바로 사설시조가 그렇죠. 그리하여 하위 형식이나 변두리 전통의 중심부로의 부상은 중요한 개념이 된다. 참신하고 인상적이던 문학 형식이 점점 예사로워지고 부단한 갱신이 문학 형식 속에 벌써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학사에서 하위 형식이 격상되기도 합니다. 반개적 형식이나 변두리 전통의 격상과 주류화에서 문학사의 리듬을 찾는 관점도 그러한 이론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가령 근대 소설과 같은 문학 형식의 경우 이러한 설명이 부분적으로 들어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문, 얘기, 민담, 편지, 여행기, 수기, 해고록과 같은 하위 형식이나 변두리 전통이 격상되고 용해되어 주류화되었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위 형식의 격상과 주류화에서 문학사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한자의 배타적 조직을 통한 시가 주류를 이루던 문학 속에서 한글에 의존했던 양반들의 어떤 그런 시가보다는 한글에 의존하였던 변두리 전통이 주류로 부상했다는 것은 20세기 우리 문학을 요약할 수도 있다. 자, 좀 더 좁혀서는 현대시의 역사도 변두리 전통의 공고한 주류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한번쯤 이런 보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세기 한글 중심의 하위 형식이 주류로 부상했다. 자, 사설시조가 보여준 당시 지배적 규범이나 형식의 단절을 찾아보자인데요. 평시조는 삼장육구의 정형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설시조는 이 형식과 단절되죠. 평시조로 이렇게 함으로써 평시조로 표현하기 힘든 해학과 풍자의 새로운 양식을 얻었습니다. 자, 사설시조를 변두리에서 구차하게 부지해온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말해보자인데요. 사설시조 작가들은 사대부들이 인정하지 않는
변두리에서 사실을 창작했고요. 평시조의 완결미를 추구해온 사대부들은 사설시조를 저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모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는 법 한번 꼭 클릭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을 해도 선생님이 쓴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걸 여러분들 꼭 읽어볼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사설시조 덱들의 동난지 사호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